자,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복습을 하죠. 우리 용어의 정의에 사업의 종류죠. 349페이지.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349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업의 특징이죠. 그래서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달동네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시행자인 시장, 군수 등이 확충을 해줍니다. 공공이 이걸 확충해주고 나면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게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주변에 도로 내지는 대중교통 같은 것은 잘 돼 있지만 집이 낡아서 우리 집이 낡아서 그걸 고치는 게 재건축 사업.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어떻습니까? 밀집한 지역.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는 352페이지 거의 가로 9번에. 그래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보통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시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지상권자도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 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게 매도 청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건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저 뒤에 383페이지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이 세 가지 사업이 사업 시행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383페이지 83. 그래서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세 번째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개선 사업에서는 뭐를 공급하죠?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데 그냥 주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개선사업은 이 네 가지 방식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일단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뭘 줍니까?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내지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죠. 주택 주고 뭐 줄 수 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되니까 전체 연면적의 얼마? 3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죠?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라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였죠? 재개발 사업.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작을 때는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자를 지정하죠. 공동 시행자를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이 얼마였죠? 과반수. 2분의 1은 100명이면은, 자, 2분의 1 이상 하면 50명 이상이면 되죠. 과반수면 5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2분의 1과 과반수의 차이죠. 과반수. 반수를 넘었다 이 말이죠. 과반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하면은 100명일 때 50명 이상이면 되지만 과반수는 5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반수 동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셀프 방식일 때는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공을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였습니다.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머지 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지정받은 사람이랑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공동시행자에 시장 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업 할 때도 시장 군수가 한다라고 해서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선 사업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동의 요건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였죠? 세입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세입자 얼마? 과반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페이지는 384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385페이지에 걸쳐서 나오죠. 자, 시장 군수 등이 주도로 하는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동의도 안 받고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서 동의를 받는데 그때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입자들은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 동네에서 워낙에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게 하는 거라서 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해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일 때?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갈 데 없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데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죠.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셀프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따로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에. 392페이지. 392페이지. 지금 방금 했던 시행자를 크게 나누면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하고 공공시행자에는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는 조합이랑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나뉘는데 자, 책의 순서대로 하죠. 가로 1번에 392페이지 가로 1번에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원이 좀 작습니다. 100명 이하죠? 조합원이 작을 때는 굳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 거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는 건 일단 사람이 작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죠. 이럴 때는 굳이 경쟁 입찰할 필요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가 뭐였죠?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언제? 시행자 지정 후.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따로 시행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그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도 원칙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만 원칙적으로는 규약에 따라서 사람이 작으니까 이렇게 요까지. 정비법은 1, 2월 달까지는 요것만 구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3월 달까지 해올 수 있겠습니까? 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3월 달에 쪽지심을 치도록 하죠.
요것만 해오시면은 나머지는 개발법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발법이랑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부터는 뭐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은 따로 피실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 단계 요거를 제가 이쪽에 옮겨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 안에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가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을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이 구청장이라는 건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로 말합니다. 여기는 구만 써놨지만 자치구의 구청장이니까,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랑 광역시는 군도 가지고 있죠. 군도 이렇게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게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 하는 역할은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광명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들을 딱딱 지정을 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2022년부터, 2024년부터, 2025년부터, 2026년부터, 2027년부터, 2028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사업의 예정 시기를 정해놓는 겁니다. 정비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한꺼번에 주택이 막 공급이 되겠죠. 그럼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정비 사업을 하면은, 자, 광명시에서 정비 사업을 하죠. 그럼 기존에 있던 토지 등 소유자는 저 부산 갔다가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올까요? 그러니까 인근 한꺼번에 사업이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주변에 전세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세난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전세집을 찾을 때니까. 2년, 3년 있다가 다시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착공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완공이 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집에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시 이쪽으로 입주를 하겠죠. 그럼 역전세난이 역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사업의 시기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서 지정되는 게 여기를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해요. 정비 예정구역. 사업을 할 예정구역들을 딱딱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22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고 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 강남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정비 구역을 여기 지정하는 겁니다. 한남 2지구, 한남 3지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예정구역들을 정해놓고 그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시장, 군수, 뭐 광명시장이랑 가평군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도 밑에 있는 시나 구는.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정비법에서는 이 시장, 군수 등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래서 이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사업의 대상 지역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비기본계획부터는 저 앞에 있겠죠. 355페이지. 355. 그래서 보면은 수립권자 해서 맨 앞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읽을 필요 없고 시장 있죠. 특별시, 광역시, 시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 장이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죠? 국계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재검토로 5년이고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재검토는 5년마다.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 여기 나오죠? 정비 기본자 들어가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러니까 헷갈리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따로 수립하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10년 단위로 그 다음에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이런 사람들은 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타당성 검토, 재검토는 5년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 나오죠? 지정 누가 하죠? 특, 광, 시, 군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 됐고 그 360페이지 한번 볼까요? 360페이지. 이번에 가로 3번 보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제가 말했던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지정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는데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이 특, 광, 시, 군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정비계획 이런 것들 안 봐도 되고 정비계획의 내용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고 그 366페이지 보시죠. 366 그 4번에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나오죠. 366페이지.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도시개발구역을 뭘로 가졌습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럼 그 도시개발구역을 뭘로 가졌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했죠.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봐야겠죠. (255페이지) 거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근데 정비구역은 366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나오죠. 그래서 1번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이 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계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거기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이 정비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이게 혹시 기억나시려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봐주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는 구역 지정만 의제가 됐으니까 뒤에 만드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이 실시계획을 수립했어야 됩니다.
개발법에서는. 근데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건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도. 자, 국계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 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러면은 국계법에 따른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봐주냐면 정비구역으로 봐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 말입니다. 도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주고, 국계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줍니다. 이게 2번입니다. 보죠. 국계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를 했죠. 그러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뭘로 봐준다는 거죠? 밑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래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런 것들이 1번, 2번.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적용의 특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70페이지. 안전진단이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 밑에 1번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즉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죠. 음마 아파트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지 그걸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근데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이 건물이 100년은 더 버티겠다. 그러면은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때 이제 정비계획,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요때 합니다. 해가지고 이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면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이 건물은 한 100년은 더 버티겠는데 이러면은 사업을 안 합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게 안전진단. 지금은 뭐 요거 안전진단이 뭔지만 재건축 사업에서만 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전진단은 좀 절차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뒤에 만드는 요 실시계획은 얼마 안에 인가 신청해야 되죠? 3년.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거꾸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미국고, 미개발,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국가균형발전 이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은 얼마 안이었죠? 2년이었습니다.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이런 것들도 기억이 안 나시면 봐야겠죠. 아까 봤던 200 그 근처에 가면 될 텐데.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지. 한 번 보고 기억이 나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266페이지. 그 표시도 해놓으셨네. 밑줄도 써놓고. 99.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나오면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다. 단서는 아직 안 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도 374페이지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죠.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으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발법이랑 제가 비슷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숫자들은 지금 기억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시면 되냐면 378페이지.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그 5절에 행위제한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할 때 허가받아야 되죠. 국계법에서. 그 다음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6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게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여기도 정비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지시,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 할 때 허가 받고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죠. 허가 없이 하는 응급조치 허가 안 받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개발법이랑 똑같이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건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그 밖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개발법에서 봤던 거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다만 어디서는 허가 받아야 되죠? 경작지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죠. 이 사람 그 사업 계속하려면 어떻게 했죠? 30일 내에 신고하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30일 내에 신고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가 제가 세 가지를 비교해 드렸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허가받아서 착수한 자, 이 사람 원칙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다만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일 때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런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죠. 그때는 이 사업 계속하려면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합니다. 이것도 개발법이랑 똑같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투기수요 방지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나오는데 여기서 나머지는 됐는데 이 조합을 한번 보죠. 394페이지. 요거는 이렇게 빨리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비법을 제가 사업 세 가지만 비교하고 오시라는 게 그것만 특징적인 거고 나머지는 개발법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법, 국계법, 개발법을 알고 나면은 정비법은 사업 세 가지의 특징만 알고 나면 나머지는 너무 뭐 그냥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도 조합을 배웠었죠. 개발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몇 명이 모입니까? 7명. 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7명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정비법은 몇 명이 모이냐면 5명이 모입니다. 당연히 정비법 할 때 이 정자는 이 정자가 아닙니다. 바를 정자가 아니라 고칠 정자를 쓰는 건데, 아무튼 개발법은 7명, 정비법은 5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정비법도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때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입니다. 우리가 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구역이 지정된 곳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 정비법에서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모입니다. 5인 이상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하냐면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정비사업이라는 걸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는 걸 선정하고,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설계자.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건 조합 만들고 나서 그 총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합을 만들기 준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책벌상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 업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받는 거. 근데 아까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죠. 그래서 동의는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동의 요건이 있고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동의 요건이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얼마였죠?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근데 자,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의 2분의 1.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를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이랑 면적의 4분의 3. 그 다음에 밖에서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게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 가끔씩 가로넣기 문제로 이런 걸 내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는 동의 요건이 앞에 면적이 나왔었습니다.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정비법에서는 앞에 있는 게 싹 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리고 숫자까지 똑같죠. 4분의 3, 4분의 3.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개발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좀 동의 요건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외워가지고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절대 이렇게 분수로 보기에 3분의 2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4분의 3 이렇게 보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을 빼고 4321, 4343, 4332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대학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 거죠. 술을 먹었는데 대학교 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 차비 버스비만 남겨놓고 다 털어가지고 술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술이 취해가지고 버스를 막차를 타러 뛰어 올라간 거죠. 근데 너무 친한 친구니까 갑이랑 을은 서로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을이 타는 버스가 4321번 버스를 타는 겁니다. 을은. 그러니까 갑이 야, 저기 버스 온다고 부르는 거죠. 저게 4, 3, 2, 1 아니야? 이렇게 저게 4, 3, 1? 저게 4, 3, 1? 이렇게. 저게 4, 3, 1? 이렇게. 저게 4, 3, 1? 근데 이제 갑자기 을이 술을 너무 많이 취한 겁니다. 갑자기 꼬장을 피는 거죠. 안 가! 안 가. 꼬장을 피는 거야. 안 가. 갑자기 4343 타고 갔기 때문에 4343. 그러니까 이 갑도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잘못 들은 겁니다. 왜 4, 3, 3, 2 타는데? 이렇게. 제게 4, 3, 1? 안 가? 4, 3, 4, 3? 왜 4, 3, 3, 2? 이렇게. 대화체로 두 문자를 만드는 이렇게. 이게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게 가끔씩 문제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근데 정비법에서는 재개 431, 안가 4343, 왜 4332? 이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해를 다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4분의 3이니까 만약에 분수로 절대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가끔씩 이렇게 내는데 요거는 이제 분해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4321, 4343, 4332.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단지 안에서의 동의 요건이 있고 아파트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동의 요건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동의받았죠. 동의받고 나면 이제 뭐 받으러 가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러. 이제 개발법이랑 똑같습니다. 개발법에서 보면은 개발법을 아주 빨리 조금만 해보면은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죠. 이 정관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 받으면 조합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되죠.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비로소 이제 사람이 되죠. 그럼 사람에 해당하는 거,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게 총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임원이라고 했죠.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결격 사유가 있죠. 이런 것들. 이거 똑같이. 그러면은 자, 이 인가 신청하기 전에 개발법에서도 동의받았죠. 그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은 걸 들고 인가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동의받았죠. 동의받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자,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합니까? 등기하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둘 다 조합은 법인이니까 등기한 때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총회죠.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하는데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재건축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취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그럼 이 반대한 사람,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한테도 하기 싫으면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회를 두겠죠? 대의원회는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필수 기간으로 바뀝니다.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묶어서 뭐라 부르죠? 임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하나 했던 거 해볼까요?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겠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격 사유가 나오겠죠. 우리 개발법에서 했던 결격 사유 4가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거 똑같이 들어가고 하나 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에다가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거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없었는데 여기 정비법에서는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질 때까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임원들도 정비구역 지정 당시 3년, 최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조합을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아직도 시험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뭐 거의 100%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찍고 있는데 이제 3년 있으니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생기고 나서 아직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생겼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조문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거의 대부분 3년 안에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개발법이랑 똑같죠? 개발법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 더 적을 겁니다. 3, 4월 달 가면은. 여기에다 추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의받고 나서 인가신청 전에 창립총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총회에서 의결할 때
1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거,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거, 3분의 2가 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정관을 변경할 때도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개발법에서 안 배웠던 내용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개발법이랑 뭐 다를 게 없죠. 숫자만 살짝 다르지. 요것만 일단 오늘은 보죠. 그래서 394페이지 가로 1번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밑줄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회를 구성해서 거기 세 번째 줄 저 끝에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밑줄.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동그라미. 추진위원 위원이 그 다음에 운영규정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운영규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고. 가로 4번은 지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맨 밑에 그 페이지 394페이지 맨 밑에 2번에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죠. 세 번째는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네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2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것들 이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요 네 가지 전, 설, 개시, 준비 이렇게 전설, 개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전설, 개시, 준비 이렇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완전한 사업 시행계획서는 여기 총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서 계략적으로 작성해 줬죠. 그 다음에 각종 준비 업무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2번에 보시면 동의서의 접수 밑줄이죠. 니은에. 그 다음에 디귿의 창립총회의 개최. 그 다음에 리을의 정관의 초안의 작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합은 등기해야 성립하죠.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추진위원회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는 일단 인가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인가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을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관의 초안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놔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면 내지는 창립총회를 언제 개최하는지를 알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령이 나오는 건 일단 인가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니까 그건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여기서 확정합니다. 여기서 확정을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정관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확정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도 조합 만들기 전에 동의받아야 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이 동의서를 진구한다 그러죠. 진구.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지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창립총회도 지금은 됐고 398페이지 보시죠. 조합의 설립 나오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그냥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민간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간이 정비사업할 때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이건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그때는 조합 안 만드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민간이 하는 사업일 때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시 종료권이죠. 4321, 재개 4321 이거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재개 4321.
그 다음에 가로 3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인가시 동의요건이죠. 주택단지 내니까 아니죠. 안가 나와야 되죠. 안가 각동 가반수 밑줄 안가 몇 번 버스 타고 간다고 꼬장을 피우죠? 4343? 네, 4343번? 4343? 그러니까 을이 이제 갑이 또 잘못 들었죠. 그 밖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아닌 지역이니까 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바깥입니다. 왜? 4332? 이렇게 4332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다 싹 다 소유자입니다. 앞에 있는 거 소유자고 소유자는 싹 다 4분의 3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정비사업을 할 때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게 이 4분의 3을 말하는 겁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게 나오는데 그 75%가 4분의 3이니까. 기사에는 75%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4분의 3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뭐 동의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볼 거 아니고 404페이지 개발법이랑 일단 똑같은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건데 404 조합의 법인격 나오죠? 개발법 조합도 그렇고 정비법 조합도 그렇고 법적 성격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성립합니까?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등기한 때 성립 밑줄 등기한 때 성립 그 다음에 가로 3번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조합의 명칭에 있는 밑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법 조합인지 주택법 조합인지 정비법 조합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정비법 조합은 앞에 뭐 한남, 2구역, 재개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이렇게 명칭이 딱 나와 있는 정비, 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되죠? 밑줄,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근데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지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가로 2번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집이 이거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 해야. 분양권을 넘기고 해야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돌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고팔고 하는 그 금지 행위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아 이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사고팔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사업하는데 맨 그 앞쪽에 가보면은 제일 많은 그 가게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죠. 그 분양권 전매하려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토지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내 겁니다. 내 사유재산이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게 당연히 자유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자유롭지 않지만 지방에 가보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하죠. 그 앞에 거의 골목 하나 전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가보시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죠. 공사하는 데 앞에 가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쫙 있습니다. 그거 다 분양권 같은 거 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 후부터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 보시죠. 조합의 임원이죠. 조합의 임원. 그래서 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이랑 이사, 감선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는 없던 정비법에서는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그래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철거를 합니다.
더 이상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른 임원들도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그런 사람들만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당연히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은 보지 않고 가로 3번.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파트 조합장 뽑는데 선관위에다가 선거를 위탁합니다. 선관위라는 건 헌법상 기구입니다. 이게 아파트 조합장 뽑는 걸 선관위에다 위탁하죠? 왜 그렇죠? 워낙에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조합장 하면 무조건 일단 교도소 한번 갔다 오죠. 진짜죠. 저기 조합장 선거한다 그러면은 교도소에 방 하나 비워놓습니다. 제 쪽에 있으면 들어올 거니까 비워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임기 같은 것들은 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7번에 보시면 우리가 개발법에서 봤던 거 위주로 보죠. 가로 3번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수송할 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이제 겸직 금지 의무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8번에 조합 임원이나 전문 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결격서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개발법에서 배웠던 거 똑같죠? 근데 5번에 추가되는 게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죠? 10년 동그라미. 10년이 중요한 건데 예전에 이게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임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 자격을 상실했죠? 개발법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드릴 때 개발법이 아주 특이한 거고 대부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개발법이 특이하게 다음 날이고 대부분은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을 상실합니다. 당연 퇴임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조합을.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볼 거냐면은 사업 시행계획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지금은 440페이지 보시죠. 440.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분양 신청을 받는다라고 했죠. 분양 신청을 먼저 받고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부터 한번 써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런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20일 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일단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 등의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 일간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전면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로 막 글자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게 분양 공고입니다. 이렇게. 자, 그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마음에 들죠? 그러면은 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럼 이 분양 신청을 이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하고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했죠. 그러면 이 분양 신청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440페이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120일. 120일. 거기 동그라미. 이내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 밑줄. 그 통지가 분양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내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밑줄 공고. 이게 분양 공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나오죠? 분양 신청 기간은 거기에 밑줄. 통지한 날, 공고한 날이 아닙니다. 통지한 날. 로부터 밑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만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밑줄 21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그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시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24평짜리 아파트를 300세대만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분양 신청을 받아 보니까 24평짜리를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분양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걸 700세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3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분양을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가로 5번을 좀 보죠. 가로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자율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같은 조 1항 2호 또는 1항 4호 가목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동그라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 분양분이든 아무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에 속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안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하나 받았죠. 조합원이든 일반 분양분이든 아무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고 나면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하나 받고 나면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몇 호, 몇 항 이렇게 막 써져 있으니까 복잡한데 아무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정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해주고 내보냅니다.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죠. 자, 관리처분계획을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나면은 아까 잠깐 했지만 사업을 쭉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이 뭐였죠?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위지, 면, 토수리, 환경.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요게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근데 요 중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면, 리, 환경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우리 환지계획의 내용 어떻게 배웠죠? 설계, 새거, 험거, 비용, 입체한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했죠. 설계, 새거, 험거, 비용까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업 신청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다음 이상이면 포함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다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해서 1번에 자 설계인데 우리가 환지에서는 환지 설계였죠. 여기서는 분양받은 거 가지고 만드니까 분양 설계, 분양 설계. 환지는 환지 설계, 여기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2번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그거는 아까 없던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게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자, 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아까 했지만 여기 30년, 40년씩 된 아파트가 있죠. 이 아파트에 내가 원래 권리자였는데 이 권리를 새로 짓는 자의 아파트,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요 권리로. 그러니까 여기도 종전께 나와야 되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나와야 됩니다. 헌거 새거. 그러면은 분양 대상자별 3번에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이거는 헌겁니까 새겁니까? 새거죠. 분양 예정이니까 자의 아파트 분양가가 들어가요. 자의 아파트 분양가가. 이게 새겁니다. 3번. 분양 예정인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볼까요? 동그라미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거기 밑줄로 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헌거죠? 헌거. 그리고 종전거에는 소유권 말고 뭐까지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7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에 관한 소유권의 밑줄, 권리 명세. 그러니까 종전거에는 권리까지도 표시가 되죠? 근데 종전의 아파트 가격. 자, 종전의 아파트 가격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고정이 돼 있습니까? 계속 변동합니까? 변동하겠죠. 정비 기본계획 만들고 정비 계획하고 구역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경축, 무슨 아파트,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 이렇게 플랜카드 붙죠. 아파트 가격 목돈하기 시작합니다. 구역을 지정하고서 조합 설립하죠. 경축, 추진인의 구성, 경축, 이렇게 조합 설립이라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조합을 만들어주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조합장이 구속이 되죠. 아파트 가격이 훅 떨어집니다.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추진인의 구성에 조합 설립하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근데 자, 조합원들마다 이 분담금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 아파트 가격에다가 새 아파트 가격이 아마 3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더합니다. 6번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 다음에 종전 내가 가지고 있던 요 아파트, 종전 아파트 가격을 빼죠? 그게 5번이죠. 이게 빼면은 이게 분담금이 나옵니다. 분담금. 새 아파트 분양가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자의 아파트는 평당 얼마에 분양하겠다라는 분양가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사업비도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날짜수를 곱해가지고 이걸 구하면 되는데 요거 종전 아파트 가격은 방금 보신 것처럼 계속 변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계속 변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점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언제냐면 거기 5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이날을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 아파트 가격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전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4번에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류지 등 명세 및 처분 방법. 보류지, 채비지 이런 것들이죠. 이 비용에 해당하는 거고 6번도 정비사업비 했으니까 비용.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아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가 세입자가 작을 때, 2분의 1 이하일 때, 두 번째가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프 환지, 요거 8번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 대책을 들어가니까
관리처분계획 안에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들어가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의 주소나 성명,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보상 대책,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환지계획이랑 내용이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했죠. 그러면 인가 받습니다. 그리고 착수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죠. 그럼 준공인가 받습니다. 준공인가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합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에 보면은 누구한테 몇 동 몇 호 줄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사항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하는 거죠. 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면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에 보니까 갑에게 뭐 102동 801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 변동,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정비법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자가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안 해도 나는 이미 소유자가 됐죠. 다만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 뒤에 뭐 해야 되죠?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유자가 됐지만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나는 24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 신청은 42평짜리 했습니다.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죠. 원래 나는 42평짜리 살았는데 분양 신청은 24평짜리 했습니다. 덜 받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분양 신청 안 했죠. 안 받은 사람들.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양 신청을 할 때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부족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 해야겠죠. 청산. 환지랑 똑같죠. 환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정비사업에서는 여기 종전 아파트에 있던 내 권리를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환지랑 이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이 똑같죠.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 기준, 환지계획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뭐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착수에 들어가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면 착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맨 처음에 하는 건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 가봤는데 막 중장비 들어가가지고 건물 허물고 있죠. 그러면은 단계가 이 정도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철거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그때 철거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뭐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나마 조금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구역 지정 정도는 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도 10년 이상 사업이 걸립니다. 늦게 되는 데는. 근데 내가 실거주 목적이고 투자 목적 없고 나는 이 아파트 무조건 살 거다. 제일 확실한 건 요거. 관리처분계획인가 떨어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시행사가 부도만 안 나면 이거는 한 3년 안에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건 아파트가 언제 지을지 장담은 못 합니다. 근데 내가 투자 목적이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저거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뭐 언제 아파트가 완공될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평균을 내본 적이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완공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중간중간에 분쟁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실거주 목적이다 하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떨어지고 나면 확실합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부도만 안 나면 거의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개발법이랑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은 뭐 정비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뭐 지금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의 절차니까.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을 볼 겁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남았는데 건축법 오늘은 뭐 용어의 정의하고 다음 주에 주택법까지 암기사항들은 제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암기사항들은 하지 않고 건물 지을 때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 우리가 국계법이나 개발법에서 몇 번 나왔던 용어들 좀 정리를 하고 건물 지어지는 절차 정도 볼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